위암. 자, 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곤도 마코토 선생님을 통한 내용을 또 상황에 따라서 곤도 마코토 이분은 게이오 대학 수석을 하셨고 방사선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방사선 전임 강사 이렇게 그래서 유방 전적 수술 유방 온전요법 등등 그래서 암과 싸우지 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하셨는데 대체의학이나 자연의학적인 면에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암. 조기 위암은 좀처럼 커지지 않으며 위를 전부 드러내거나 크게 잘라내는 수술은 잘못이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았지만 암세포가 나타나지 않는다.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 올해로 8년째다. 암을 발견한 것은 53세 때인 2003년 가을 직장 건강검진이 계기였다. 엑스레이에 그림자가 찍혀 정밀 검사를 한 결과로 크기 3cm 정도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지바시 마쿠하리 클리닉에서는 조기 위암이라고 했다. 암의 크기는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에 있으며 이 C기이므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암의 크기가 살짝 커서 내시경 치료를 하기에는 무리라는 얘기를 들었다. 위암 발견 후에 2개월쯤 지났을 무렵 클리닉에서 전화가 왔다. 얼른 치료를 받으시죠. 스키지 국립암센터든 지바대학병원이든 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암세포를 발견한 이후 도움을 받아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로부터 한결같이 위를 적출하는 수술이 표준치료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한방치료로 유명한 고치현 도사시미즈 병원에도 갔다. 의사가 저는 위암치료가 특기입니다 라고 말했다. 두 번째 갔을 때 이미 수술로 암을 떼어냈나요? 라고 질문하기에 떼어내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어째서 떼어내지 않으셨나요? 라고 다시 물어왔다. 결국 한방약 처방만 받고 그만두었다. 곤도 선생은 세 번째로 찾아간 의사였다. 암과 싸우지 마라 라는 책도 읽었다. 곤도 선생을 찾아갈 마음이 든 이유는 유방암으로 곤도 선생에게 진료를 받고 있던 지인에게 권유를 받았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이 이론을 이해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언제 가도 곤도 선생은 선선히 상담을 받아준다는 얘기를 듣고 마침내 선생을 찾아갔다. 그간의 진료 자료를 곤도 선생에게 보여주자 가짜 암일 확률이 높다고 했다. 흥미가 생겨 곤도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당시 치료하지 않고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환자가 10여 명이나 있고 나는 10몇 번째 환자라고 했다. 아내와 함께 곤도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는 상태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자, 좋은 때에 이렇게 만남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건축의 문외한인 사람은 설계도를 보아도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모른다. 암 치료도 그와 같다. 전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곤도 선생은 빠짐없이 설명을 듣고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결정은 환자 본인이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상태를 지켜보기로 결정하고 얼마쯤 지난 뒤에 엑스레이로 위를 촬영하니 5cm 정도의 종양이 보였다. 곤도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위의 절반 크기에 이르는 암이 가짜 암인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곤도 선생은 데이터 마니아다. 나중에 알았지만 상태를 지켜보는 방법도 엄연히 치료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곤도 선생 외에는 없다. 그 후에 1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지만 암세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최초의 진단이 의심이 생긴다. 마쿠 하리 클리닉에서 처음 진단을 받고 나서 1년 후부터 받고 있는 내시경 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흔한 사례인 모양이다. 곤도 선생의 기사를 보면은 담당 의나 병리 의도 몇 % 가량 오진을 내린다고 적혀 있지 않은가? 내 경우도 그 범주에 속하는지 모른다. 자, 올해 8월에 나와 비슷한 위암으로 출혈을 일으키고 세상을 떠난 지인이 있다. 암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암과 공존하던 사람이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몸 상태가 나빠져 결국 출혈을 일으키고 사망했다. 치료는 수혈밖에 없었다. 나의 위암도 궤양과 비슷하다. 최근에 그런 지인의 소식을 들어 기분이 몹시 가라앉는다. 8월에 사망한 지인은 곤도 선생에게 진찰을 받지는 않았지만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절제술을 거부했다. 이미 10년 이상 수술을 거부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8년째이지만 곤도 선생에게 진찰을 받고 나서 생명을 빼앗는 암과 그렇지 않은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하듯이 아예 암 검사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지인은 피를 토할 때까지 자신의 위장 상태를 알지 못했으므로 오히려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어서 행복하지 않았을까? 곤도 선생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진찰을 받고 있다. 초반에는 자주 진찰을 받았지만 점차 횟수를 줄여나갔다. 매년 내시경 검사로 위의 상태를 살펴본다. 이제는 종양의 형태가 없어져 버렸다. 분화구와 같은 형태가 사라진 것이다. 곤도 선생은 암이 일단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렇게 8년이 지나고 2011년 4월에 내시경으로 보니 다시 분화구 같은 형태가 생겼다. 가짜 암은 되풀이 되는지 모른다. 혹시 궤양이 아닐까? 나도 지인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출혈이 생기고 결국 죽게 될까? 처음에는 나도 마음이 불안해서 어떻게든 손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태를 지켜보자고 각오를 다지고 결심하는 데에만 몇 년이 걸렸다. 위는 크니까 암이 커지면 그때 잘라도 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위암에 걸리면 아무래도 이리저리 궁리를 하게 된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 저런 짠소리도 많이 듣는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암에 대한 조사에도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편이 낫다. 암보험금으로 외국 여행을 마음껏 다녀오면 병이 낫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증상은 최근에야 생겼다. 위암은 보통 증상이 없다고 하지만 요즘은 위가 아프다. 그렇지만 금세 죽지는 않으니 궤양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까지 방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생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바른 자세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군요. 자, 해설 곤도 마코토 의사 선생님의 해설입니다. 미분화암은 정말로 성질이 고약할까? 암은 혹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쉽다. 위암을 예로 들면은 암세포로 이루어지는 혹이 정상점막에서 튀어나와 솟아오른 모양을 연상할 것이다. 진행암인 경우에 분명히 그런 사례가 많지만 이 사례는 조기 위암으로 융기형이 아니라 오히려 함몰형이다. 진행도는 이 시기로 조기 위암 가운데 살짝 들어간 병변이다. 이 시기는 완만히 이어지는 정상점막의 일부가 움푹 패여 정상점막과의 경계를 판단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부위에서 내시경으로 조직을 채취하여 생검을 실시했을 때 암세포가 나오는 유형의 암이다. 이 시기는 암과 정상점막의 단차가 작아 암의 범위를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사례에서는 처음 진단했을 때 크기가 3cm라고 했는데 개요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했을 때는 5cm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행암이라고 해도 이렇게 빨리 증식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이 사례는 조기 위암이다. 처음에 3cm로 진단이 나온 것은 검사의 오진인 셈이고 실상은 처음부터 5cm의 크기였던 것이다.
이 사례의 조직형은 선암으로 그 중에 미분화암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미분화암이 많다. 미분화암과 비교되는 암은 고분화암이다. 고분화암은 비교적 질이 좋고 미분화암은 질이 나빠서 생존기간이 짧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무조건 미분화암은 성질이 고약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미분화암의 성질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는 스킬스 위암의 전신인 미분화암이다. 스킬스 위암의 무서운 실체를 일본 전국이 알린 사건으로 이스미 마사타카의 사례가 있다. 20년이나 지난 이름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독자도 있겠지만 일본의 암 치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건이므로 간략히 짚어본 후에 암의 성질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1993년 가을에 당시 큰 인기를 모으던 텔레비전 방송 사회자 이스미 마사타카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이번에 재발해서 다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람에 전국이 떠들썩해졌다. 그 무렵에는 암 고지가 아직 금기였으므로 환자 본인이 세상을 향해 암에 걸렸다고 역으로 고지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이 사건은 유명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병을 고백하는 유행을 만들었고 암 고지에 대한 금기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치료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세 가지다. 이는 모두 스킬스 위암의 무서운 실체를 드러낸다. 자, 스킬스 위암이란 첫 번째는 그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그 검사를 통해 암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꼭 제가 한 20, 30년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자, 담당의는 조기 위암이라고 진단하고 그에게 곧바로 알리며 수술을 권했다. 하지만 개복하자 스킬스 위암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고 이미 복막으로 전이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재발을 고백하는 기자회견이 수술한 지 겨우 7개월 후라는 점이다. 수술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복부에 암이 재발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자회견 이후에 도쿄 여자의대병원에서 남은 위와 췌장, 소장, 대장 등 3kg에 이르는 장기를 적출했다는 점이다. 3kg. 이는 위험하기만 하고 낫는다는 가망이 없는 무모한 수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장기를 그렇게 잘라내버리면 실제로 그는 이 재수술 이후에 다시 재발하여 두 번째 수술로부터 3개월, 첫 번째 수술로부터 10개월 만에 사망했다. 이제 사례로 돌아가자. 실은 이 사례에서 위암의 내시경 소견은 이스미 씨의 경우와 거의 같아 보인다. 그의 정확한 내시경 소견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스킬스 위암은 이 사례와 같은 이 시기의 단계를 거쳐 증식하는 데다 스킬스 위암의 조직형은 대개 미분화암이다. 그렇다면 이 사례도 조만간 스킬스 위암으로 진행될까? 그렇지는 않다. 발견 이후 몇 년이 지나도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사라져버린 것이 더 없이 좋은 증거다. 이 시기의 미분화암이라도 스킬스 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진행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암줄기 세포가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결정된다. 한편 이스미 씨의 사례에서는 내시경에서 조기 위암으로 보였지만 개복하자 이미 복막으로 전이 되어 있었다. 복막 전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낫지 않는다는 것은 의학계의 상식이다. 복막은 위장의 바로 바깥쪽에 있으며 복막으로의 전이는 폐나 간 등 다른 장기로 전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장암이나 췌장암, 난소암에 복막 전이가 있는 경우도 이와 같다. 이스미 씨가 나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요컨대 이스미 씨의 조기 위암은 진짜 암이고 이 사례의 조기 위암은 가짜 암이라고 할 수 있다. 둘을 내시경으로 구별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내시경으로 암 병소의 표면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 위암은 병소 표면의 형태가 같아도 뿌리가 깊은 경우와 얕은 경우로 갈리는 법이다.
이렇듯이 조기 위암도 진짜 암과 가짜 암으로 나뉜다. 조기 위암의 대부분은 가짜 암이지만은 개중에 진짜 암이 섞여 있어 수술 전의 검사에서는 분별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 이런 상황이니 조기 위암은 좀처럼 커지지 않는다. 자, 가짜 암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유형도 있다. 암이 위의 점막 상피 안에 머무는 점막 내암이 그렇다. 이 암에 걸린 환자 1000명을 모아도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사례는 1명이 있을까 말까다. 점막 내암이라면 내시경으로 위를 절제하지 않고 암 조직만 절제할 수 있다. 그러면 낫는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가짜 암임으로 내버려 두어도 죽지 않는다. 굳이 낫는다고 말하면 환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점막 상피 안에 머무는 점막 내암을 암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양성을 의미하는 이형성으로 진단한다. 그런데 일본 의학계에서는 이를 여전히 암이라고 부른다. 이 속을 챙기려는 무서운 의기도 있을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암세포가 점막에 국한되지 않고 점막 아래에 숨어든 뜻이 보였다. 이른바 점막 하층에 침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례에는 복막전이 등이 있는 진짜 암이 섞여 있을 법하다. 환자 본인은 궤양을 걱정한다. 궤양은 이런 유형의 조기 위암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시기는 암세포가 정상 점막을 대체하듯 퍼지고 암세포로 치환된 부위는 점막 표면에 비해서 조금 패여 있어서 정상 점막과 달리 위산의 공세에 약하다. 이런 이유로 암세포의 일부가 죽고 조직의 한복판에 구멍이 뚫려 궤양이 생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암세포가 퍼지고 궤양이 나오면 이 시기에 해당하는 함몰된 부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라면 이 사례에서 그 이후의 내시경 검사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암세포가 실제로 전부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조기 위암을 방치한 경우에 병변이 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것은 독자에게 놀라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리 희귀한 일이 아니다. 내가 만난 암 방치 환자 중에 조기 위암이 소실된 사람이 더 있다. 조기 위암이 좀처럼 커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보증이 있다. 이전에 암과 싸우지 마라라는 책을 출판한 후에 소위 암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선두에 서서 암 검진을 옹호했던 마루야마 마사카즈 전 암연구회 부속 병원 내과 부장은 다음과 같이 공언했다. 조기 암을 3년간 방치해도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엄연한 상식이다. 이 말을 들으면 과연 검진을 옹호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지만은 여하튼 전문가들은 조기 위암이 좀처럼 커지지 않는 데다가 이 사례처럼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위와 장이 그래서 이렇게 알면서도 재촉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위와 장이라는 의학 전문 잡지의 지난호를 살펴보면은 그런 사례가 잔뜩 나온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세간의 실상이 알려지면 검진을 받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까봐 두려운 것이다. 스킬스 위암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스미 씨가 수술 이후에 10개월 만에 숨을 거둔 사건 등을 통해 스킬스 위암에 걸린 사람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자칫하면 몇 개월 만에 죽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최근에도 어느 유명인이 복부에 증상이 있어 검사하니 스킬스 위암이 발견되었는데 본인은 암과 싸운다 선언하고 입원했지만은
11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면서도 일찍 숨을 거둔 일 자체는 스킬스 위암이므로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러나 실은 스킬스 위암에 걸려도 수술만 받지 않으면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다. 나는 스킬스 위암으로 수술을 받지 않고 방치한 환자를 여러 진찰했는데 1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스미 씨처럼 당초 조기 위암의 유형이었던 스킬스 위암에 걸리고도 몇 년이 넘게 생존한 환자가 몇 명이나 있다. 그 중에 두 사람의 경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자, 스킬스 위암. 자, 사례 두 번째. 31세에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C군은 1995년 7월에 피를 토하는 증상이 처음 나타났다. 다음 해인 1996년 5월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자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위의 생검을 실시한 담당인은 악성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으십시오 하고 강권했다. 암의 병기는 이식이고 조직형은 미분화암이었다. 이는 사례 1이나 이스미 씨의 경우와 똑같은 상태다. 내 책을 읽은 C군은 암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뒤인 6월에 외래를 통해 나를 찾아와 진찰을 받았다. 나는 C군에게 첫 번째로 조직형이 미분화암이라도 가짜 암의 가능성이 있는 데다. 두 번째, 반대로 진짜 암이라면 이미 암세포가 위벽 안을 기어가듯 퍼져 있고 복막 전이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스킬스 위암이라고 판단되므로. 세 번째, 수술을 받으면 이스미 씨처럼 1년에 죽을지도 모르나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금세 죽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설명을 했다. 자, 이런 좋은 설명을 듣고 어떻게 결단을 할까요? 자, 수술은 무모하다고 판단한 C군은 일단 치료하지 않는 채로 경과를 관찰하는 일을 선택했다. 만일 수술하게 되면 위를 전부 적출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전적 축술에 대해서는 다음 해설을 보자. 자, C군의 위암이 진짜 암이고 스킬스 위암이라고 판명된 것은 초진을 받고 2년이 지난 1998년 1월이었다. 위 내시경 검사로 진행 위암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 후 위에 생긴 출혈로 하혈했지만 다행히도 내시경 치료로 출혈을 멈출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스킬스 위암에 걸려도 2년 가까이 이전과 그리 다르지 않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담배를 끊은 덕분인지 60kg이었던 체중이 63kg으로 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C군이 쓴 웃음을 짓던 모습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C군에게 스킬스 위암의 명확한 증상이 나타난 것은 다음 해인 1999년 8월의 일이다. 위의 출구 즉 유문이 암이 커지면서 좁아져 고형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 환부의 방사선을 쪼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암이 퍼져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방사선 치료를 단념했다. 자,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CT 검사에서 위 주위에 있는 임파선에도 암이 전이되어 있다고 판명되었다. 또 복수가 생긴 점으로 미뤄보아 암이 복막으로 전이된 사실도 부인하기가 힘들었다. 자, 복수를 빼내자. 그 양이 10리터나 되었다. 자, 이 해독이 안 되고 하니까 간에 복수가 이렇게 차서 물이 다시 말해서 독을 중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복수이죠. 자, C군이 고향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간 것은 2000년 2월의 일이다. 그 병원에서 스킬스 위암으로 위의 3분의 2가 협착이 되고 복막 전이로 장 배색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이후에 통증이나 불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동시에 급속도로 살이 빠지기 시작했지만은 모르핀 등을 사용한 완화요법으로 증상을 가라앉혔다고 한다. 복수뿐 아니라 흉수도 늘었지만 2개월 후인 3월에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피를 토하는 최초의 증세가 나타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뒤였다. 이스미 씨가 수술 이후에 10개월 만에 숨을 거둔 것과는 대조되는 일이지 않은가? 자, 이렇게 5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 마코도 선생님이 참 강조하면서
1년 만에 10개월 만에 숨을 거둔 것 비해서는 5년 동안 살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왕이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어서 수명을 이렇게 좀 오래 노년까지 간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참 치료가 이 현대의학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씁쓸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상황에서는 피를 깨끗하게 하고 장을 깨끗하게 하면서 얼마든지 참 해독 가운데서 비타민 C 요법 등등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을 또 보고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도 공부 준비가 안 된 것 같이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례 세 번째. 스킬스 위암을 방치하고도 10년째 평온하게 지내다. 축산업계 관련지의 소유주였던 D씨는 62세 되던 해에 회사의 정기검진 건강검진을 통해서 직경 5cm의 위암을 발견했다. D씨의 위암은 위의 대만 위가 제2형으로 굽은 만곡의 외측 부분에 위치하는 내측 점막에 있었다. 암이 위벽의 점막 바로 아래, 즉 점막 하층이라는 장소에 머무는 이 시기의 조기 위암이라는 진단과 더불어 다른 장기로 전이 되지는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담당에는 즉시 수술을 받으면 낫는다는 수술을 강권했고, D씨는 증상이 전혀 없는데 굳이 수술 위로 절제할 필요가 있을까 하며 망설이다가 나에게 외래로 진찰을 받았다.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은 채 경과를 관찰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D씨의 판단은 정답이었다. 이 시기 미분화암 중에서도 위의 대만에 생긴 암은 수술해도 거의 100%가 재발하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미분화암이라도 대만에 생긴 암이 특히 성질이 고약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위의 미분화암은 수술하면 재발하여 2~3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나는 이 사실을 연수의 시절에 알게 되어 D씨의 사례에 적용했다. D씨의 추후 경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 10월 당시 D씨의 암은 앞서 언급했듯이 직경 약 5cm로 다음 해 내시경 검사에서는 종양 크기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2001년 4월의 내시경 검사에서는 암의 침륜이 점막 하층의 아래에 있는 근육층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2년 10월의 검사에서 위의 외측에 있는 복막까지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D씨는 매우 건강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열정적으로 일했다. 암이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이다. 2006년 3월에는 종양이 더욱 깊게 침륜하여 환부가 분화구 모양으로 변했다. 9월의 검사에서는 위암의 최대 직경이 약 9cm로 증식한 데다 복막의 침륜과 전이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제 복막으로 전이된 스킬스 위암이 분명하다. D씨의 그러니까 벌써 5년, 6년 이렇게 지나면서도 치료가 되지 않는 방치라는 면이 참 안타깝네요. 보면서 점막 아래 숨어들듯이 퍼지는 스킬스 위암으로 초진 시에 이미 복막으로 전이되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놀랄지도 모르지만은 스킬스 위암으로 위가 변경되어 있었는데 또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증상은 전혀 없었다. 위가 신축성이 있는 커다란 장기인데다가 암이 위의 입구인 분문이나 출구인 유문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행스러운 사례가 위암 환자들 사이에는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다. D씨에게 처음으로 증상이라 할 만한 것이 생긴 것은 초진 후에 9년째인 2008년 9월의 일이다. 그는 요즘 대변이 가늘어진 것 같아요 라고 호소했다. 복막으로 씨를 뿌리듯 점점이 전이 된 다수의 미세 전이소, 저 복막 파종이 증식하여 대장의 내강을 좁힌 것이 원인일 것이다. 그 다음 해인 2009년 1월에는 식사량이 줄었다거나 변비가 심하다거나 수시로 하복부가 아프다는 등의 증상이 더해졌고, 이를 누그러뜨리는 완화요법을 시행했다.
85kg이었던 체중은 70kg으로 줄고 몸 상태도 천천히 나빠졌지만은 완화요법이 성공을 거두 러시아나 오키나와 이스카키지마 교토 등지로 여행을 다니면서 즐길 수 있었다. 5월에 들어서자 체중은 62kg으로 줄고 다시 한 달가량 지나자 52kg으로 줄었다. 8월에는 경영하고 있던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면서 자신의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갔다. 결국 전신에 부종이 생겨서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지만은 폐에 물이 차고 호흡 곤란에 빠져서 10월에 모르핀을 투여하면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정확히 10년째였다. 만일 담당이가 권유한 대로 수술을 받았다면 남은 수명은 1년이나 기껏해야 2년 정도였을 것이다. 스킬스 위암의 수술 통계에서도 5년 생존율은 거의 제로이다. 자, 여기서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자, 스킬스 위암인데 수술했다면 2년 정도 수술하고 방치했는데 계속 방치 속에서 수술을 잘 했다 해도 5년 생존율은 거의 제로인데 10년을 살았다. 그럼 10년 동안에 몸을 청결하게 하면서 치료할 수는 없느냐? 그 부분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우리 원래의 몸 상태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능한데 이런 부분까지는 그냥 현대의학으로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환자 모두 최선의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스킬스 위암에 걸리면 보통 장폐색으로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 이른다. 장폐색은 암의 복막 전이가 늘어 소장이나 대장을 좁힘으로써 발생한다. 이를 협착이라고 한다. 음식이 지나가지 못함으로 배가 부어 괴롭고 음식을 토해내게 된다. 증상을 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비위관이다. 코로 가늘고 빈 비위관을 넣고 소장을 통과하여 장의 내용물을 밖으로 빼낸다. 증상은 줄지만 장의 협착 부위가 넓어지지는 않으므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스미 씨도 도쿄 여자의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 바로 장폐색이 발생하여 고통에 시달리다가 한 번도 퇴원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반면에 스킬스 위암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삶의 질을 좀 더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복막 전이가 있으므로 식사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인종이 다가올수록 식사량도 줄어든다. 하지만 불편하나마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식사할 수 있고 비위관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암 환자가 장폐색으로 고통을 겪는 것은 수술 탓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수술 때문에 암이 더욱 증식하고 장관이 협착되지는 않았을까? 실제로도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가 수술을 받으면 복막으로 둘러싸인 부위에 상처가 생긴다. 당연하게도 암세포는 그 상처 안으로 들어간다. 상처는 혈관이 풍부해서 암세포가 분열하기에 최적인 장소이므로 수술 때문에 암 증식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것이다. 외과 의사들은 위암을 수술하면 암이 급속히 증식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암이 공기에 닿으면 폭주한다든가 수술하면 암이 화를 낸다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내는 주체가 암이 아니라 메스의 상처를 입은 몸이라고 보아야 한다. 메스가 암의 증식을 거둔 셈이다. 이제까지 소개한 세 사례는 초진 씨의 조기 위암 형태였다. 다만 그 중에 진짜 암도 있었고 가짜 암도 있었던 것이다. 위암은 크게 조기 위암과 진행 위암으로 나누지므로 이제부터 진행 위암의 사례를 살펴보자. 진행 위암이지만 가짜 암으로 여겨지는 사례다. 자, 사례 네 번째, 진행 중이던 위암이 줄어들다. 지바현에 거주하는 이 씨가 시에서 실시하는 위암 검진을 받고 정밀 검사를 통해서 위암이라는 선고를 받은 것은 2007년 7월 65세 때 위의 출구 즉 유문 앞부분에 최대 직경 18mm의 종양이 발견, 내시경으로 조직을 채취하고 조사하자
중분화형 관상선암이라는 암 조직으로 확인. 위 벽은 안쪽으로 시작하여 점막 하층, 근육층으로 형성. 이 시의 위암은 근육층까지 침륜되어 있다고 판명되었으므로 이 기의 진행 위암에 해당한다. 현재 종양의 침륜이 점막에 머무르는 조기 위암이라면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다. 물론 점막 하층에 다다른 사례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침륜이 근육층까지 다다른 진행 위암의 경우에는 위를 절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시도 정밀 검사를 받은 대학병원의 담당의로부터 유문을 포함한 위의 3분의 2가량을 절제하는 개복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다. 이 시가 외래로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2주일 후인 8월의 일 내 책을 보았던 모양이다. 다시 위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자 확실히 위의 유문 앞부분에서 근육층까지 침륜된 것으로 보이는 반구 모양의 융기성 병변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시는 그대로 상태를 지켜보기로 결단을 내렸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내 책에서 읽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위암은 진행암이라도 가짜암일 수 있다. 두 번째, 위를 절제하면 영양장애나 전신 근태감, 설사, 장폐석, 후유증이 일어난다. 세 번째, 수술로 수명이 더 줄어들 수 있다. 3개월에 한 번꼴로 나에게 외래 진료를 받던 이 시는 위암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다음 해인 2008년 2월이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니까 18mm였던 종양이 13mm로 축소되어 있었다. 진단에게 압박하면 겨우 13mm 정도의 불명료한 융기성 소견이 보인다라고 보고를 받았다. 이 씨는 그 후 6개월에 한 번꼴로 내게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본인의 엑스레이나 내시경 검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 현재 환부가 어떤 상태는 모르지만 몸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암이라는 통보를 받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씨가 건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술로 위를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의 담당의가 권유한 대로 개복 수술을 받았다면 위의 3분의 2가 제거되어 충분히 식사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을 것이다. 자, 다시 해설. 자, 봅시다. 위를 전부 드러내거나 크게 잘라내는 수술은 잘못이다. 위는 음식을 소화하는 기능과 음식을 모아두고 조금씩 십이지장으로 배출하는 기능이라는 두 가지 주요 작용을 한다. 위암 수술로 위를 전부 적출하거나 위의 출구 즉 유문을 포함해서 크게 절제하면 환자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잃고 만다. 수술을 받았다거나 음식이 덜컥 소장으로 떨어져서 복통이나 심장 두근거림, 식은땀 등 덤핑 증후군 이 생겨서 고생하는 환자가 많다. 덤핑 증후군을 막기 위해서 1회 식사량을 소량으로 억제하고 하루 식사를 5회 6회로 나눌 필요가 있다. 수술 전에 비해 식사량은 급격히 줄고 체중도 10kg으로 넘게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위를 수술하고도 다행히도 퇴원을 했지만 이후에 살이 많이 빠지고 활기를 잃는 환자를 셀 수 없이 많다. 나는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위암 수술로 위를 전부 적출하거나 크게 절제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장기에 전이 되는 진짜 암이라면 위를 전부 적출해도 낫지 않는다. 또한 다른 장기로 전이 되지 않는 가짜 암이라면 이 시처럼 치료를 받지 않고 상태를 지켜보기만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내시경 치료와 같은 극히 최소한의 문제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이든 위를 전부 적출하거나 크게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면 환자의 몸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식생활을 비롯하여 삶의 질이 악화되고 수명도 더 줄고 만다. 더욱 큰 문제는 일본에서 위암을 수술할 때 임파선 확청, 즉 위 주위의 임파선을 모조리 절제하는 수술을 일상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임파선의 그 면역 기능이라든가 해독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막 잘라내버리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위 주위에는 위에 가까운 부위부터 1에서 4군의 많은 임파선이 있다. 진행 위암인 경우에 위를 절제하는 동시에 2군의 임파선까지 확정하는 D2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수술이 오히려 환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한다. D2 수술의 목적은 표면상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미 영국과 네덜란드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D2 수술이 생존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런데도 아직 D2 수술을 고집하는 일본 위암학회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수술을 받으면 반드시 일정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이다. 수술로 장기를 절제하면 생활 능력이 저하되는 이를 피할 수 없다. 상처 자국이 열리는 봉합 부전, 출혈, 염증 등 수술 뒤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의료진의 실수로 비롯되는 합병증과 장애도 환자의 생활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현재 암 치료에 대한 세계적인 큰 흐름은 장기를 되도록 온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수술을 해도 암 환자의 생존을 율 향상에 공헌하기는커녕 암 환자의 삶의 질만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진행 위암 환자인 이 씨가 선택한 것은 치료하지 않고 상태를 지켜보는 방법이다. 이는 궁극의 장기 온전 요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까지가 정리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암 치료를 통해서 상처를 내면 그것은 빨리빨리 전이가 될 수가 있고 또 전이 되지 않는 암이라고 하면 불필요한 것이고 전이 되는 암이라면 이미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거기에 칼을 대는 수술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의료 세계의 실태라는 것을 보면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또 장기의 어떤 치료에 양호한 체력을 위한 또 몸에 이제까지의 잘못된 독소라든가 방법에 대한 이런 것이 뒤따르는 치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냥 방치라는 의미만 여기서 설명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그러나 치료에 대한 좋은 영양요법이나 비타민C 요법이나 등등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